저는 이제 그 넓게 보면 조국 장관은 외상을 크게 입었고 네. 검찰은 내상을 입었다라고 봅니다. 아, 이번 네. 판결로. 네. 왜냐면 경제범죄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 변호인이 되게 잘한 거거든요. 1심에서 횡령 관련 10억이랑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료로 받았다는 돈 1억 5천 이 부분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산이었고 두 번째 산이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실현된 이익이 뭐 천몇백만 원 수준이라는 거니까 사실은 경제범죄 권력형 게이트 요 프레임은 사실 굉장히 희석된 거예요. 표창장은 왜냐하면 민정수석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내상을 입은 겁니다. 그냥 보면 가지수는 훨씬 유죄가 많으니까 검찰 윈 이런 거 같지만 제가 볼 땐 3학점짜리 중요 수업은 변호인이 이긴 건데 1학점짜리를 모아가지고 이제 진 거죠. 추미애 전 장관의 사법부터 다 무죄래. 대선 후보 이낙연 대표가 또 다 무죄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어제 안 되는데, 몰라서 그렇죠? 그랬을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이낙연 후보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 말씀드릴까?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모두 다 무죄가 났어요.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인데 그것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을 검찰이 무언가를 잘못 짚었었다. 가짜뉴스죠. 대선 후보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지자들이 이거 봐. 법원 검찰 이렇게 된다고요. 일종의 국가 선동이 될수 지도자는 있다. 선동을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모르면 얘기를 안 해야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자, 시사특공대 목요일 2부 3부 1시간 동안 우리 한번 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용어 상박 혹은 아비규환 혹은 50보 100보 누구는 난영난제라고 하고 또 누구는 무간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난리 부르스 법률 코너입니다. 법대로 해 그냥. 자,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모르겠네요.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법을 사랑하고 준법 정신이 투철한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솔직히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긴 뭐 여담인데 네. 대학 다닐 때 서클이 법사랑이었어요. 제 서클이요.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법사랑 출신들 한번 문자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시 서클입니다. 예. 자, 김준호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 없이 살고 싶은 남자 김준우입니다. 그렇죠. 항상 무겁죠. 내 육체는 일탈을 꿈꾸지만 그 욕망을 이뤄본 적이 없는 우리 김준호 변호사님. 네. 우리 그리고 미리 예고까지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from Atlanta. TH 김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i everyone. 오늘 뭐 엄청난 청취율을 자랑하는 네.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 예. 출연해서 네. 뭐가 할 말이 있다 그랬는데 뭔 얘기인지 이따 들어봅시다. 청취율 많이 올랐대요. 에? 많이 올랐어요. 좋아졌어. 아 그래요? 아유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좋아졌어. 잘하고 실력 있습니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희선 대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은 저기 시소가 있다면 시소 끝에 TH인가 박지훈 변호사가 저 양쪽 끝에 마주 앉아 있고 그 가운데 김준호 변호사가 이렇게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잭디는 누구냐고요? 그쪽 옆에서 시소 말고 그네 타는 동네형. 야 이제 이거 상상하면 재밌다. 너무 그림 그려진다. 그네를 타는데 옷은 꼭 슬리퍼를 이렇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반바지 대충 입고. 옆에서 대충 야 그쪽 올려 저쪽 올려 딴소리하는. 담배를 꼭 하나 물어야 돼. 그리고 약간 야 그런- 준이야 너 그러다 넘어져. 막 이런 야 거예요. 준우 너 내려와. 밑에 한 이런 거죠 거. 제가 제일 사실은. 김준호 변호사님. 네. 어제 수많은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고 많이 시끄럽고 이런저런 얘기가 온도차부터 시작했어요. 많은 얘기 나왔는데 정리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됐던 정경심 교수 2심 있었죠. 2심 재판. 뭐 1심에 이어서 2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정리 네.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희 청취자분들이 수준이 높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입시 비리 뭐 부정 의혹과 관련된 7개 혐의는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모두 유죄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큰 줄기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범죄수익 은닉죄 같은 것인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1심에서는 장외 매수 2만 주에 대해서만 무죄가 났었는데 네. 어제 판결에서는 장외 매수 12만 주 전체가 무죄가 났고요. 장내 매수 2만 몇천 주에 대해서만 유죄가 났습니다.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장내 매수가 무죄가 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 수익이 대폭 줄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벌금이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고 추징금이 1억 3천만 원대에서 1천만 원 정도로 준 것이 이제 거기에서 차이가 생겨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증거 인멸 관련해서 뭐 유무죄 다 나뉘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네. 1심과 2심 바뀐 부분은 증거 인립 교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은 교사죄로 기소를 했고 정경심 교수가 교사를 했고 김경록 PB가 이제 거기에 이제 종범이다라는 식으로 1심에서 이제 1심에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공동정범이다라고 해서 무죄로 봤던 것을 네. 2심에서는 다시 교사범이다 그래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무죄가 좀 뒤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징역은 그대로 아시다시피 4년 그대로 나왔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에 있어서 양형만 변경된 것입니다. 아까 그 공동정범 그다음에 정범 요 얘기했지만 그 결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앞서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와 있던 그 PB에 대한 결과가 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바뀔 수가 그렇죠. 있습니까? 다시 재판하면? 뭐 그 재판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상관이 없고. 달리 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범죄. 방어권이 있으니까. 네, 근데 네. 남한테 시킬 때는 처벌이 됩니다. 그 법리가 지금 적용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싸워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다툼의 소지는 될 수 있어요. 정범이냐 종범이냐, 종범이냐 교사범이냐 이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7개 익십일이 이거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포털 찾아보면 되고 굉장히 긴데 자 얘기는 이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네. 그래 잘못했는데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일로 4년을 실형을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 야 입시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공정에서 잣대가 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박지원 변호사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저는 좀 전자에 가깝습니다. 뭐 검찰 수사 과정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뭐 이 항소심이 유지된 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모펀드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뭐 권력형 비리라고 아마 끝까지 검찰 의견 진술할 때까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부분은 좀 인정이 뭐 다는 아니지만 인정이 안 된 부분이 훨씬 많고 결과론적으로는 입시 관련된 걸로 징역형이 그냥 이만큼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과한 형이 아니냐. 뭐 왜냐하면 뭐 인정 여부 뭐 그런 걸 따졌겠지요. 뭐 반성이나 이런 걸 따지겠지만 이 상황에서 사실 뭐 인정할 수는 없는 거 반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걸 가정하면 어떤 행위의 결과 또 행위에 대해서 징역형을 좀 주는 게 맞는데 4년형은 조금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하다. 자 티지김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조인으로서. 본인들이 4년 나올 줄 알았을 거예요. 본인들도 알면서도 갖고 난 있을 거다. 이렇게 기름을 쥐고 불구덩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기름을 쥐고 불구덩이에 아니 들어갔다.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시가 일단 입시부한 얘기할게요. 네. 입시에 대해서 부모를 법정 구속하고 형을 과다고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음. 그거 왜 그러냐. 대부분 자백하거든요. 나 정말 잘못했는데 그냥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부모가 아이의 문제 좀 약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 그렇죠. 판사, 검사, 변호사, 재판 다 똑같아. 네네네. 빌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형이 좀 낮아지고 뭐 집행유예 풀어주고도 그래요. 네. 근데 입시 비리에 관해서 법정 구속된 다음에 중형 나온 사람이 있죠. 숙명여고 쌍둥이 교목정. 예. 자백했습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네네네. 법원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 증거는 다 유죄를 얘기하는데 쌍둥이도 그렇고 그 교무부장도 아버지도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네. 3년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자고 입시 비리만 보고 어느 입시 비리가 더 크냐라는 거 보기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숙명여고 쌍둥이가 그걸로 대학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피해자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왜? 걔네들 빼고 성적 다시 산정했으니까. 어허. 걔네들이 1등함으로써 1등 하다가 2등을 밀린 사람이 다시 올라간 거라. 걔네 빼고 다시 산정했잖아요. 숙명여고에서. 그리고 걔네 학교 못 갔어요. 피해가 회복이 됐어. 걔네는 득을 얻은 게 없어. 자, 조민 씨 입학 취소됐습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조민이 붙으면서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피해 구제됐습니까? 안 했어요. 자백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거기다가 네. 무슨 얘기해요? 어제 재판장 얘기 판결 결과 보면 이유 보면 계속 입시 제도의 문제를 얘기한다. 이거 되게 웃기는 건데 조국 전 장관 처음에 입시 제도 나왔을 때 저희 이 자리에 항상 앉아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저랑 같이 많이 했죠. 그죠? 그때 조국 전 장관을 좀 옹호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다 그랬다. 이거 입시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때 기억하죠? 이제 네네네네. 내가 그래서 아니 그럼 조 장관은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시대가 문제라는 거야. 제가 그렇게 되묻곤 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얘기했던 그때는 입시가 다 그래. 그 얘기를
정경훈 신고도 재판 내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김준호 변호사 그때 몇 학번이죠? 97학번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아니 좀 그때는 멀구나. 모를 거고. 저도 그때 대학 안 가고 애 안 보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때 입시가 진짜 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스카이 가는 사람들 다 아빠 스펙, 아빠 찬스 이용해서 맞아, 스펙 다 알겠습니다. 이용해서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봐도 정말 이 사람이 불쌍하고 봐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봐줄래야 봐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로 형량을 감경합니까? 감경 요인이 전혀 없다. 승명령과 쌍둥이랑 부탁해요. 근데 쌍둥이는 입시 부족 하나지. 여기는 사모펀드도 붙어 있다고 어찌 됐건 그게 뭐 박지원 변호사랑 권력형비 뭐가 기네 아니네 한인데 그걸 다 떠나서 사모펀드 붙어 있죠. 증거인멸이랑 인멸 붙어 있죠. 4년 어떻게 안 나와? 무슨 수로 깎아주지? 재판부가? 이렇게 어떤 이득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또 피해자가 이렇게 말할 수 인멸하느냐, 있어요. 어떻게 깎아줘? 그러니까 내가 알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더구나 근데 이거는 들어보고 다시. 법률적인 측면인 거예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굳이 7개를 다 기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문제 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자, 법률가들은 다 하나만 이해를 볼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먼저 듣고 다시 박 물어볼게요. 변호사가 검사한테 나왔어. 아니, 그럼 그러니까. 7개 많으니까 3개 기소가 4개 근데 빼자. 솔직히 말해서 검찰에서는 이거를 잡아넣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는 부연할 수 없는 거거든요. 70 몇 군데 뭐 그게 잘했고 못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적인 법감정도 사실 대입을 해야 돼요. 결국 보면 뭐 숙명 요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뭐 말 그대로 그거나 이걸 같다고 가정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비춰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 엄판사 얘기도 하면 좀 그렇지만 과연 그 사람이 판결한 것 중에 4년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제가 기준을 예를 다뤄야 들면 조금 제가 돼. 부적절하게 예를 안 들게 판사 얘기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요거 먼저 들어보고. 예를 안 그래서. 들게요. 예를 안 들는데 일단 다시 국민들의 많은 수가 결국은 표창장 아니면 입시 관련된 인턴 그걸로 4년까지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법률가들은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어떻게 4년 안 줄 수 있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뭐 진영에 따라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재용 부회장 사건보다 강하나 또 과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보다 강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저기 거예요. 자, 저도 김태현 분량 얘기 저도 듣고. 분량 있는 거죠. 예. 네. 그럼요. 듣고 죄송합니다. 그대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얘기도 한번 네. 들어볼게요. 김 변호사님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넓게 보면 조국 장관은 외상을 크게 입었고 네. 검찰은 내상을 입었다라고 봅니다. 아, 이번 네. 판결로. 네. 왜냐면 경제 범죄가 제일 크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 변호인이 되게 잘한 거거든요. 1심에서 횡령 관련 10억이랑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료로 받았다는 돈 1억 5천 이 부분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산이었고 두 번째 산이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실현된 이익이 뭐 천몇백만 원 수준이라는 거니까 사실은 경제 범죄 권력형 게이트 요 프레임은 사실 굉장히 희석된 거예요. 표창장은 왜냐하면 민정수석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내상을 입은 겁니다. 그냥 보면 가지수는 훨씬 유죄가 많으니까 검찰 윈 이런 거 같지만 제가 볼 때는 3학점짜리 중요 수업은 변호인이 이긴 건데 1학점짜리를 모아가지고 이제 진 거죠. 근데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경제 범죄는 맞았는데 이 누구냐 TH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자백을 안 했어요. 변호사는 그 자백하면 이제 깎입니다. 네. 이거 넣고 자백하면 집행유예 나와요. 이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정무적인 부분이니까 그러게요. 조씨 집안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제일 위너는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이 일을 되게 잘했다. 요게 이제 정확한 거고. 누군지 모르겠으나. 아니 뭐 법인 3개 있는데. L로 시작된 데죠? L. L도 있고 뭐 K도 주포가 있고 L이잖아. L. D도 있고 이제 3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애매한 선을 탄 거죠. 사실은 여기 이제 벌금만 깎아주고 4년 그대로 간 거는 좀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를 깎아줬으면 그러니까 꼭 집행유예 나올 정도로 막 감형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 제일 큰 산인 경제범죄 부분이 깎였는데 여기서 뭐 하루도 안 깎아줘? 약간 사감 들어간 거 아니야? 약간 괘씸죄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이따 얘기할 뭐 이부영 뭐 누구 이중근 회장이나 뭐 저기 누구냐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가석방된 분들 몇백억 해먹고 2년 6개월 나온 거 비하면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이 안에서 1심 2심만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했으면 조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깎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법부가 다소 무리를 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자, 김태현 선생. 근데 나 진짜 판사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앞서 뭐 엄부장이 얘기를 그런 했으니까. 판결 쓴 적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예요. 고법부장 3사람이 합의하는 거예요. 네. 좌배석 우배석이 아니라 고법부장이면은 대법관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심지어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던 분은 고법부장 딱 안 거쳤어. 그럼 고법부장 3사람인데 그중에 한 사람인데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저는 판사를 무슨 뭐 누구 라인 성향 이런 거 나누고 되게 싫어하는데 네. 뭐 우리 법령 뭐 이런 건 아닐 거. 우리 법령이나 국제인법학계 출신은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네. 현 정부 들어와서 김명수 대법원장 된 다음에 법원행정처 주요 요직에 임명됐던 사람이에요. 네. 그 자리 끝나고 고법부장을 다시 재판업으로 복귀한 거예요. 네. 굳이 나누자면 김명수 원장 바닥해서 법원행정 요직에 앉혔던 사람이야. 굳이 얘 나누자면 네. 그런 사람도 셋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이 근데 정권과 무슨 가까운 그 말을 거는 하려는 게 있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감은 무슨 THG 일이고 그리고 하나 더 THG. 잠깐 하나 더. 나 그냥 이거 진짜 듣고 얘기해야 박준변 되는데 얘기 또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법 불신이 많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유권자들과 일반 시민들은 4년이 나오면 답답하고 싫고 화나고 야 판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될 수 있어요.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전문가나 사람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에? 그래야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진짜 누군지 얘기 안 하는데 어제 이 방송 하니까 뭐 다들 라디오 시사표 이런 데서 뭐 네, 변호사를 많은 나와서 사람들이. 난리 부르시더라고. 근데 이 두 사람은 특히 박지원 변호사 제가 왜 좋아하냐면 조국 전 장관은 마음속으로 지지해도 판결 잘못됐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박준변 변호사. 어? 오늘 시작하기 전에 형님 오늘 혼자 하시고 이러잖아. 이게 진짜 양심적인 거라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예를 들면 아니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양심적인 거라. 근데 나와서 뭐 판결이 잘못됐네. 재판이 이상하네. 딱 물어보고 싶어. 무슨 근거로? 아 근데 이제 아니 이거는 한번 들어봐요. 예. 소송 기록 봤어 그 변호사를? 지금 이게 얘기는 박준변 변호사가 봤잖아.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여러 방송에 나와서 뭐 이를테면 흔히 이제 쓰는 표현으로는 군중 심리를 막 그러면 자극하는 그런 법조인들에 그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저 조국 전 장관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아는 뭐 변호사 방송도 이거 재판 잘못됐다는데? 그럼 이 법원 왜 조국 전 장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사회가 발전한 겁니까? 첫 번째. 하나 더 하면 안 돼? 자, 요거 듣고 갈게요. 사모펀드 일부 무죄된 거 맞죠? 네. 미공개용 애초에 5개인데 그중에서 1심에서 하나 무죄 4개 유죄예요. 그 4개가 그대로 올라갔어. 그중에 이번에 하나 유죄 3개가 하나 무죄 3개가 유죄야. 네. 검찰 기소 기준으로 하면 5개 중에서 3개 유죄 2개 숫자로 보면 무죄입니다. 그러네요. 일부 무죄죠. 주식 숫자를 놓고 보면 아니, 그냥 훨씬 더 좀 많이 들어봐. 문제가 근데 됐다니까요. 제가 어제- 아까 삼각점, 일학점 얘기한 이유가 있는 어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해 추미애 전 장관의 사법부터 다 무죄래. 대선 후보 이낙연 대표가 또 다 무죄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어제 안 되는데, 몰라서 그렇죠? 그랬을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이낙연 후보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 말씀드릴까?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모두 다 무죄가 났어요.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인데 그것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을 검찰이 무언가를 잘못 짚었었다. 가짜 뉴스죠. 대선 후보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지자들이 이거 봐. 법원 검찰 이렇게 된다고요. 일종의 국가 선동이 될수 지도자는 있다. 선동을 하면 자, 안 돼요. 일단은 모르면 얘기를 안 해야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박준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그래요. 똑같은 발언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네, 끝나고 바로 또 이어드릴게요. 시간 하십니다. 모자라면. 뭐 이낙연 대표라든지 뭐 그 부분은 그 기소 어떤 수보다는 양을 보고 이제 얘기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준호 변호사 지금 모두가 아니잖아. 김준호 완전 변호사가 달라요 예, 이거는. 그렇게- 거의 다 무죄가 그렇게 났다. 보고 그런 거의 뜻은. 다? 이제 변호사나 이제 법률가나 사실은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은 공개 재판입니다. 그리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비판한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걸 번복을 시키거나 뭐 판사한테 위해를 가거나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판결이 나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사회고 발전되지 않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우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변호사들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아주 비논리적이고 비법률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예컨대 뭐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 같은 거를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논리 적용은 가능한 거거든요. 왜 PC 동행대 PC 관련해서 그게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면 그 증거를 토대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를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뭐 김 변호사 우리 TH 김도 그렇고 김준우 변호사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사건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기록 다 그냥 들은 얘기고
전달받은 얘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측하고 추측하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이 판단한 얘기를 하는 거고 판결에 대한 비판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야, 깔끔하게 시간 내에 정리해줬고 다음 얘기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시사특공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제 있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법원이 좀 너무 가혹했다라는 이제 의견이 그렇죠. 있고 아니 그냥 저는 뭐 TH 김말 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정확하게 그 예를 또 들어서 충분한 비교해 주고. 예고 뭐 숙명여고 사건도 뭐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예입니다. 얘긴 한데 배심 재판을 만약 했다 그러면 과연 또 똑같은 결과가 났을까? 국민참여재판. 예. 네. 뭐 그런 생각도 더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법조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게 유무죄 뭐 법관이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또 배심 재판은 사실관계도 확정하지만 양형도 국민들이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다수 의견으로 권고를 하고 판사가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랬다면 뭐 제가 아까 그 말씀은 이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줄었거나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뭐 예상이 그 말을 제가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배심 재판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 배심 재판에서 어떻게 됐을까 이 재판을 배심원 전사가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정치가 재판을 오염시키게 되거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이 배심 재판했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긴 배심원들끼리 하죠. 정말 치고받고 이건 그렇죠. 왜냐면 거의 정치적인 재판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재판도 그렇고. 박근혜 재판은 그렇게 보시 어렵지 않나요? 아니, 또 아니죠. 지지층 중에서 또 박근혜 전 배심이 될 대통령 수도 지지층이 있으니까. 있는데 배심원 중에서 몇 명은 들어갈 거 아니야. 무작위 선정을 해도. 뭐 수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네. 거기도 사실은 그 공모한 게 무슨 녹음 테이프나 문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묵시적 동의 이거니까. 배심원이 봤을 때 야 서로 오간 말이 없는데 무슨 이게 공모했다는 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뭐 배심원 누구는 누구 어떤 성향이나 뭐네 난리도 아니었을 거라고. 이 재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 결과 못 받아들일 수도 있죠. 만약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약에 재판 결과 이명박 전 재판 결과 나 제가 법원 승복한다고 했잖아. 승복이 맞다.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다스는 MB 거 아닌데 법원이 잘못 봤습니다. 어? 이명박 전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여기서 읊으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 얘기 들어서 읊으면서 무슨 묵시적 동의입니까? 공모 증거가 없는데 재판 잘못된 거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맞는 건가요? 에는 출연 못했겠죠. 그렇죠.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그거. 생각해봤어요. 그냥 물론 이게 뭐 물론 조국 장관이랑 특수한 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다 빼고 다른 사람이 입시 비리로 7개 기소가 되는 경우는 사실 조국 장관 정도가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지만 네. 선택적 기소는 맞으니까. 근데 좀 다른 걸로 생각해보자면 부동산을 다운 계약서를 7개를 썼어. 옛날 다 썼어. 근데 7개 하면 세금도 다 탈루한 거 아니에요. 네.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몇 년에 걸쳐서 7개를 썼는데 그럼 몇 년 나올까? 약간 이렇게 좀 해보면 좀 드라이하게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이재익 PD 자제분이 대학 갈 때 7개 이게 있었으면 얼마나 나올까? 반성 안 했어.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갔을 때 물론 이제 경제 범죄가 조금 붙어 있긴 하지만 조금 세다. 그건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하나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원 검찰이 이제 검찰 수사받는 사람이나 또 네. 재판 법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을 재판으로 보지 않고 다른 정치 투쟁, 경제 투쟁, 다른 투쟁과 다른 싸움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 법원은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일종의 재판을 이용하는 거네요. 그 네. 재판이라는 그 장소를. 재판은 재판이야. 당신이 피의자가 피고인이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이건 재판은 재판일 뿐이야. 네. 왜 여기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이건데 어제 양형이유를 보면 자꾸 딴 데로 끌고 가려는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 불편한 심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 결국에는 물론 정경심 교수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남편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자백을 할 수는 없었겠지. 그러면 4년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짜 재판장을 뭘 근거로 깎아주나? 아니 근데 법원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도 좀 보고 판결이 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 속사정도 좀 들여다보고. 그렇죠. 자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뭐 정치적인 부분. 그거는 양형이유에 남편이 조국이니까 그 양형을 쓸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어떤 입시 비리의 본질 부분도 좀 보고 또 어떻게 이 수사가 시작됐고 그런 것들은
판결문에 안 녹아들여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아쉽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 두 가지 드리는 정도 얘기를 더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제 그 재판 2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도 이 주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전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수사했던 검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죄송한 마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힘드셨죠, 했다. 뭐 라는 것도 했다. 이제 또 드러났고 네. 그 반대 쪽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의겸 의원 얘기는 드러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본인이 거죠. 얘기한 거죠. 뭐 확인된 바는 없죠. 실명이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실제로 그 담당했던 검사라고만 표현을 했죠. 네. 아마 한동훈 검사장 입장 내서 절대 그런 일은 지금 없다고 그 얘기를 이제 하려는 거 하는 건데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난 2년간 수많은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은 김의겸 의원 말하고는 정면 이제 반대되는 또 그런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거 지금 당적 수사 계속 공소유지 뭐 검사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일산에 계신데 네. 굳이 이런 성명을 왜 내실까라는 한동훈 이제 검사장이? 의문이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범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진 거예요. 가지수로 따질 게 아니라 액수나 양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10억 그 횡령 부분 그것도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호인 측이 이겼죠.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판결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명이 안 된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 수사도 관역이 그렇게 정확하게 10, 9 이렇게 찍은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검찰도 거죠. 썩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내상이라고 표현하는 겉으로 겁니다. 봤을 때는 이제 4년이니까 이거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본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엉뚱한 데 쏜 게 대응 거예요. 김준우 변호사의 설명을 그냥 붙이면 예컨대 10을 쏘아야 되는데 7 정도로 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팀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별 인상을 쓰진 않죠. 속으로는 저쪽은 우리가 못했구나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아까 TH 김이 했던 그 부분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김의겸 의원 네. 얘기는 했지만 김의겸 의원이 사실 이제 그냥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니까요.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거의 다 밝혔죠. 주요 후보들은 대부분 다 이제 동정론 그리고 네. 재판부가 너무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라든지 이제 정확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김태현 변호사, TH 김이 좀 지적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아까 말했던 권력형 비리라고 해가 조국 전 장관하고 관계된 사모펀드 그게 아마 앞에 게 좀 생략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지수로는 다수가 유죄가 나고 소수가 무죄가 났지만 양으로 보면 다수가 무죄가 된 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지. 또 후보 입장에서는 난감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내 경선이잖아요. 당내 경선은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가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본선이라면 중도층을 바라보고 가는 곳이라면 지지자들 중에 많은 수가 조국 전 장관 또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발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또 어쩔 수 없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수사하는 레토릭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대법원 갔다가 그다음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TH 김 변호사님. 예를 들면은 사모펀드나 그다음에 사모펀드로 무죄 나올 수 있는 건 다 이미 나왔고 네. 그리고 입시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가 법리 판단하는 데인데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창장 위조된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는 이미 증인신문하고 증거신청해서 다 해서 1심 다 판결이 사실관계가 끝난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절대 안 바뀔 거고 사모펀드도 무죄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안 바뀔 거고 다만 증거은닉 교사가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2심에서는 유죄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 여지는 있죠. 대법원에. 다시 무죄로 갈 수도 그게 있다. 다시 법리 무죄로 갈 수도 있고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그건 거기서 법리는. 플러스해서 네. 아마 변호인단에서는 상당히 주장을 할 걸로 봅니다. 법리를 다투는 곳이요. 사실 또 하긴 하지만 원래는 법률심입니다. 상고심은 네. 아마 위법 수익 증거 배제 법칙 계속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 재밌는 게 대법원 기간이 구속 사건이 4+1에서 최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이에요. 내년 2월은 뭐예요? 대선 한 달 전이에요. 대선이구나 바로. 그때 이 판결이 나면 또 한 번 대선번에 들썩할 거라고요. 그때는 야당 후보는 그냥 쏴대는 거고 당연히. 여당 그렇죠. 후보는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박준호 변호사 말이 맞아요. 지금은 경선판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지지자를 보고 봐야 얘기해야 되기 되는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이제 법리적인 걸 문제를 삼은 거 네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네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어느 후보인지 다른 후보 진영에서
윤석열, 이낙연 두 사람이 조국 잡은 거 이런 취지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아마 그때 왜 일부에서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는. 이낙연 당시 총리가 조국 장관 그만두라고 얘기했다고 그것 때문에 네. 윤석열, 그렇죠. 이낙연 둘이 합쳐서 조국을 잡았다 이런 프레임을 어느 후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민주당 쪽에서 네, 민주당 다른 그 후보 중에 당내 있었어요. 경선에서 판결하기 걸어서 전이에요, 그거는. 예. 예비 후보들 중에 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추격에 가시권 있는 상태에서 핵심 지지층을 땡기기 위해서 무리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여기서는 이거 보고 가야 된다는데 근데 이제 후보가 되면 본선에 나가면 특히 대선 한 달 전에서는 이 스윙보트들 움직이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무조건 내년 2월 달에 큰 이슈가 됩니다. 큰 이슈가 될 건데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 문제를. 시기를 또 네, 봐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같아요. 입법부도 있지만 또 행정부도 있지만 네. 이 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이 엄청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 지금도 지금이지만 퇴직이 말한 것처럼 내년 2월 달 전에는 날 거예요. 뭐 물론 이럴 수도 구속 기간 있어요. 때문에. 대법원이 와 이거 대선 전에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를 일단 풀어주고 대선 그럴 가능성이 끝나고 있죠. 넘어가자. 다시 이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정치적으로. 그러면 맞아요. 네, 정치적으로 약간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그래서 한달 전에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부분은 확실히 그런 거고 그 이미 제출 관련해서 조금 해석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 판결문이 어제 나온 거는 이제 170페이지짜리였는데 네. 쓱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좀 길게 보고서도 쓰고 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건 좀 필요하다. 결국은 그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가 소유자는 정경심 교수였거든요. 근데 직원이 그걸 그냥 내준 거예요. 네. 영장 없이. 그러면 이미 제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권한이 있냐 없냐. 불법적인 요소가 그 있는 부분이면 이제 동양대 부분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가능성 때문에 어쨌든 그건 좀 깊이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거 아주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시간 지나면 곧 알게 될 거니까 그렇죠.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박지원 변호사님 다른 사건 하나 좀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첩탑 사건이라고 있는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관련해서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일단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 이 사건 자체는 북한에게 지령을 받고 일정 돈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산의 그 F-35인가요? 안 보이는 전투기 스텔스. 그 전투기 도입 반대하는 시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령을 받고 어떤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건데 결국 그 2019년에 중국에서 2만 달러를 받았다고 해요. 이 단체가 여기 포섭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간접적으로 뭐 통신을 아니면 신문 지역 신문을 통해서 보고도 하고 USB가 지금 확보돼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이라는 연도가 나왔지만은 지금 그 이 뉴스에 드러난 것들 보면 한참 더 전인 2000년부터 네. 2000년에 이미 이 조직원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이번 이게 이름이 뭐 새아침 노동 청년회라는 이 사람들이 구속된 사람들이 다 조직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내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내사는 오랫동안 했는데 뭐 그때는 이 사실 반박하고 이래서 증거 활동을 뭐 확실히 확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국정원 경찰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네. 확실한 증거가 그래서 없었다. 그게 이제 지금에서야 확실히 좀 증거가 드러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김준호 변호사님. 저 이제 뭐 간접적으로 이분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아, 노동운동을 원래 하실 때 약간 뭐 민변이나 이런 분들 변호사들한테도 막 약간 되게 뭐 고발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협박이라는 알기로. 표현을 안 썼습니다 지금. 네. 안 썼죠. 협박이라는 표현은 안 썼죠. 협박은 아니고. 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죄송스러운데 이분들 되게 소수고 그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소위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좀 신뢰를 잃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조직 사건이나 조작 사건 그러니까 간첩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길게 봤다는 거는 사건이 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위험하고 큰 조직이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가 성과를 내기 위해 하나씩 아니면 해산 직전의 조직을 이렇게 옛날에 YS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네. 툭툭 터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소위 뭐 NL 운동 무슨 운동 뭐 이런 진영에서도 아무 존재감이 사실 없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냥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네.
좀 하여튼 이게 뭐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뭐 처벌 받을 거 처벌 받아야 되고요. 하여튼 크게 의미가 없는 단위고 이걸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볼륨을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약간 헛다리 짚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규모로 봤을 때나 아니면 그들이 하려고 하는 활동의 어떤 심각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렇게 크게 생각할 건 아니다. 네. 라는 김태현 변호사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보입니다. 얼굴 표정이. 아니, 저는 이거 보고서는 좀 B컵 뉴스처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이 참 돈도 없는다 공작금을 쓸데없는 데 많이 쓰는구나. 아니 왜냐면 제가 북한이라면 공작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주요 정치인 포섭하든지 네네네네. 선거 자금 대주면서 아니면 무슨 뭐 영화한테 보면 여자로 해가지고 막 약점 찾고 이러잖아요. 아니 영화 보면 갑자기 미인게요. 아니면 무슨 뭐 해커를 투입해가지고 국정원 정보를 빼내든지 이러지. 네네네. 청주의 지역 하시는 분들이 뭐 F-35A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도입이 안 되나 그게? 동지회입니다. 이름이. 아 진짜 도입이 안 되나? 그리고 여당 중진위원 만났다는데 그럼 여당 중진위원이 이 사람들 말 듣고서는 정책을 바꿔주나? 그럴 이 리가 사람들이 없죠, 데모하면 사실은. 예. 35가 안 도입 안 되나?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왜 여기다가 돈도 없으면서 걔네들은 그렇게 공작금을 갖다 쓰는지.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예전에는 이런 사건 이러면 뭐 국정원이 뭐가 했네 뭐 조작이 뭐 이랬는데 지금은 현 정부 안에서고 원장이 박지원 원장이기 때문에 네. 박지원 원장은 수사 보고 받고 사인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때는 증거가 완벽하다는 거지 뭐. 뭐 그렇죠? USB 빼박이라는 나오고 거지. 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돈 받고 반국가 단체라 아직 국가보안부 있으니까 북한 쪽 접촉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정보를 캐치하고 해주는 것들을 해줬어요. 간첩이죠 사실은. 간첩이라고. 간첩 그러니까 행위죠. 문헌으로 간첩이에요. 몇개 간첩 행위를 한 거죠. 예. 그게 얼마나 그 규모가 얼마나 우리가 큰지, 봤을 때 얼마나- 좀 웃을 좀 저도 뭐 좀 웃었는데 나도 웃기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영화를 네.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멋있는 간첩은 없죠. 하여튼 진짜 스파이. 응. 이런 걸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뭐 동네에서 다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걸 무슨 뭘 획득을 뭘 할 거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법상으로는 간첩 행위를 좀 한 그러니까 것처럼 그거 보이는 보면 거죠. 광화문 많이 지나다니면 보면 네. 진보적인 사람이든 보수적인 사람이든 어쨌든 단체나 시위들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보면 거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도 뭐 이래서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정말 되도 않는 주장하는 황당한 사람들 것들도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국회 앞에 가도 가끔 있어요. 그건 보면 이제 보면 저분들은 진짜 저분들도 어디서 돈 받고 하는 건가?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극우 단체에 돈을 받든 무슨 뭐 북한에 돈을 받든 아니 왜 저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들 하지라는 교기를 근데- 가국거리게 하고 근데 부게 이게 되는 우리 사람들이 웃었는데 이게 국가보안법이 간첩죄가 형이 너무 높아요. 2개밖에 없어요. 사형하고 무기징역.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때부터 그렇죠. 이어져온 옛날에 법이기 그 때문에 간첩들은 그랬거든요. 심각했었죠. 국가에 아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정보를 수집해서 넘겨준 이게 간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웃지만 이 세 사람 어쨌든 이 법에 해당하게 된다면 뭐 감형의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야 이거는 이런 상황이 그럼 진짜 돼버리는 우리가 거예요. 보기에는 좀 황당하고 코믹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오는 형량은 그래서 클 제가 수 있겠네요. 이게 우리가 좀 법조인들이 하는 게 조금 실소를 하면서도 이게 실소가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또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어떤 또 얘기까지 또 하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참 다들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차마 그 국보법 관련해 가지고 이 형량 얘기는 쉽게 꺼내기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국가보안법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지만 결국 지금 또 존재하는 법이잖아요, 사실은. 네, 또 북한이라는 세력도 아직 여전히 있고요. 또 있으니까. 네. 필요한 또 법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정경숙 대원은 되게 듣다 갑자기 이 국정원 얘기를 하니까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를 쓱 보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논란이 됐던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한테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문자를 했다는데까지만 보내줬습니다. 문자를. 오늘 이제 뭐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네. 동아일보 단독 네, 보도를 보도 해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뭐 그 가짜 수산업자는 알고 뭐 명절 때 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이죠. 해산물 선물 받았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집으로 보내오는 거를 무슨 뭐 금덩이 보낸 것도 아니고 음식 보낸 거를 뭐 어떻게 돌려보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번거로운 아무도 일이죠. 문제 삼지 네. 않았는데 근데 이제 필요하면 연락해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게 보도가 됐으니 뭐 정치인들 특히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처럼 마당발이고 인맥 넓고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연락한 사람들한테 그래 필요하면 연락하고라고 보낸 게 그냥 의례적으로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P 가지고 하는 영혼 없는 영혼 없는 멘트인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런 멘트를 보낸 건지 요게 이제 관건 아니겠어요? 저는 뭐 전자일 가능성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 전 의원을 벌써 전 날려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의원이 이러면은 딱 판단이 될 텐데 아는 의원은 아니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의 의정 활동했던 모습들이 좀 주워 듣고 이런 걸로 보면 저도 그냥 맞아요. 의례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저는 P로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친분이 좀 있는데 왜 친분이냐면 이름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러네. 박지원이요. 아니, 농담 삼아 우리 박지원 원장이 좀 야인 시절 때 네. 방송 나갈 때 저랑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제 사촌 동생과 오늘 같이 방송합니다. 농담으로 라고 이렇게 먼저 재미로 얘기했다. 했는데 그게 막 좀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실제로 사촌 형 동생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했는데 저는 뭐 전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만 해도 지금 핸드폰을 매우 이렇게 높지 않을까. 봤더니 그 가수분들이 자기 어디 출연한다 그냥 형식적으로 매니저들이 많이 보내요. 네. 그럼 이거 진짜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은 서로 출연 여부 확인하며 침묵 다져. 그러니까요. PD 일상적으로 관리해. 팀장급 PD 출연자들 그랑 뭐. 똑같은 거죠.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니, 뭐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문자 아니, 보내면 수업자라는 거 답이 알 수 금방 없습니다. 오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어.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하죠. 그 정도로 섬세하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오래 했죠. 9단 10단 하는 게 그냥 머리만 9단 10단이 아니고 몸 자체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한데 놓치겠습니까? 그 박지원 배사 혹시 그 사촌형 뒤따라서 국정원 원장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박지원 변호사 안 돼. 왜냐하면 술을 좋아해서 안 돼. 정보를 흘릴 수가 있잖아요. 끊죠. 만약 한다면. 시켜주면 술을 끊는다. 끊죠. 그 국가를 위한 일인데요. 대단한 근데 권력용입니다. 옛날 같으면 국내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으니까 진짜 서로 탐나는 자리일 텐데 지금 정부 이제 지금은? 안 한다고 하니까 뭐 딱히. 대외 정보 중심인데 재미 그렇게 있을까요? 아니죠. 박지원 변호사 국정원장 되면 일단 이재익 CP 요새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정보를 저는 수집해야지. 대모하면서 막겠습니다. 반대 시위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게 소식만 전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 로비했던 사람들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뭐 예컨대 이현재 전 부총리라든지 굵직굵직한 인물들이에요. 양호 전 나라은행장 있죠. 그리고 네. 최동욱 전 총장까지 옵티머스 관련돼서 고문 들어가고 문건도 하나 발견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시민단체 고발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떤 청탁을 하거나 어떤 뭐 뇌물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증거를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검찰이 수사 종결을 했습니다. 김 빠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 빠지죠. 사실은 이게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거는 정말 수익다수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 금융 전문가인데도 여기 들어갔었다고. 엄청난 피해액이죠. 네. 피해액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수사 결과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뭐 문건도 하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로비 장보. 그냥 그게 이제 진위 여부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에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에 대한 아직 결론도 내어진 상태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 그리고 야당 중에서 만약에 가정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 잡는다. 그럼 아마 제일 먼저 수사할 게 이걸 것 같은데. 다시 열어볼 수 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현 근데 변호사는? 다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 뭐 이게 로비 의혹에 나온 사람이 주로 뭐 이현재 부총리 뭐 이런 사람인데 사실 꼭 뭐 이 정부에서 누군가 비호하려고 뭐 이걸 안 한 거 아니죠. 같지는 그런 건 않아요.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프레임으로 아니고. 들리니까 아니요. 오해를 그건 살 수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 건 공정한 아니고. 진행을 다시 위해서. 네. 짚고 넘어가고. 그렇고 그쵸 이제 뭐 이런 거는 항상 저는 항상 이럴 때 이런 거 좀 나쁜 LCT 때 용두삼이 될 때도 그렇고 이제 나쁜 습관이 있어요. 검열이 이게 뭐냐면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관계가 많이 돼 있나? 이런 의심부터 네, 하게 이런 되죠. 의심이 들어요. 왜 검찰에서 왜 나를 안 세우지? 더 치명적으로 막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신하지? 거침이 없어야 될 때도 왜 이렇게 자제하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이런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뭔가 기득권이라고 부릴 수 있는 데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뭔가 좀 주저하는 모습.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이 주요 관련자 중에 외국 나가가지고 막 사업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뻔히 다 지금 신원 파악도 가능하고 주거지 파악이 가능한데 안 잡아들어오고 수사를 안 하는 부분이 분명 제 눈에도 보인단 자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는 게 검찰이 누구를 잡으려는데 못 잡는 거는 어렵죠. 아니 뭐 말하지 의지만 있으면 다 잡는다. 의지가 잡을 수 없으면 안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안 잡. 그러니까. 근데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국정원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한데 되기에는 지금 자꾸 말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해요. 알겠습니다.